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죠. 그동안 몰카 공작이라는 입장을 밝혀오던 한동훈 위원장도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면서 한 발 진전된 입장을 보였는데요. 당과 대통령실 관계 변화에 신호탄이 될까요? 지켜볼 대목입니다.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총선 승리 목표 의석으로 151석을 제시했고요. 인천 계양을 출마도 시사해서 원희룡 전 장관과의 맞대결 가능성은 커졌죠. 86 용태론, 자객 공천 등 질문에도 거침없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 전국 현안으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월 18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행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소리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경호원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대통령실은 금도를 넘은 일이라고 비판했지만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대로 이르면 내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따른 건데 당사자들은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 대표가 모여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밤 비공식 협의를 열어 북한 문제를 논의합니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인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지난해 경기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냈던 최원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원종이 형량을 줄이려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조사위 구성 등 독소 조항이 많다는 건데 야당은 유족의 뜻을 외면하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던 국민의힘이 수용 반대 의견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소속 의원이 참여한 의총에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최대 1년 6개월 동안 조사는 물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특별조사위원회 조항을 특히 문제 삼았습니다. 참사의 정쟁화가 우려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 민주당은 즉각 날을 세웠습니다. 법 시행 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루고 특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했는데도 여당이 무턱대고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생각보다 국민 목소리가 우선이라며 참사 진상규명을 정쟁으로 모는 행태에 부끄러움을 느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지는 못할 망정 대통령의 심부름 센터를 자처하는 여당에 국민의 분노가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던 정의당도 집권 여당이 유족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애끓는 유가족을 외면하며 국회 표결에도 불참했던 국민의힘이 끝까지 정치의 도리, 사람의 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열쇠를 쥔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여러 입장을 정리해 결정하겠다며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보완하고 독소 조항을 뺀 새로운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역시 적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검찰이 이르면 내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 발생 1년여 동안 고심하던 검찰이 결국 기소로 결론을 내리면서 서울경찰의 최고 책임자가 법정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참사 보름 전인 10월 14일부터 당일까지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일 수 있다는 공식 보고만 모두 4건입니다. 경찰은 김 청장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기동대 배치 등 구체적 지시 없이 방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수사를 넘겨받은 서울 서부지검은 처음엔 기소 의견이었지만 수사팀이 교체된 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 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만큼 주 의무는 없다며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을 대검찰청에 내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엇갈리자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에 공을 넘겼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는 김 청장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부대에게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김 청장 기소 여부를 놓고 1년여 동안 저울질해왔던 서울 서부지검은 이르면 내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를 존중해 신속하게 최종 처분 결과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기소 의견을 냈는데도 불기소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수사 기록과 유가족 의견서 등을 종합 검토했고 대검과 논의 끝에 기소로 결론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청장 기소 방침에 따라 재작년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울경찰 최고 책임자가 법정에 서게 됩니다. 김 청장이 기소되면 대기 발령이나 직위 해제 등 후속 인사 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를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인정한 1심 판결 후속 조치인데요. 임 전 비서실장 등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불거진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청와대 인사들의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 모두 5명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고검은 송 전 시장 등에 대한 재판 기록과 1심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하명 수사와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이듬해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측 항고를 접수한 검찰은 1심 판결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 등의 하명 수사 의혹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경찰이 수사 상황을 20차례에 걸쳐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관여가 경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고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1심 법원이 무죄로 본 경선 후보 매수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내 경선 경쟁자를 회유해 송 전 시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재판부는 핵심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전 실장의 이름을 판결문에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반면 총선을 앞두고 검찰 수사를 다시 받게 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건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고 검찰 스스로 불기소 처분했던 것을 어떤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특히 저와 관련한 부분들은 이미 한병도 의원이랄지 다 무죄가 났는데
다시 수사를 재개하겠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저는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겁니다. 조 전 장관도 SNS를 통해 검찰 의도가 짐작된다며 끝도 없는 칼날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 나가겠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고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부서에 배당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장 전 실장이 당시 사회수석 비서관이던 김수현 전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사전에 통계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과 소득, 분배 등에 대한 국가 통계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김수현 전 실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소리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경호처에 저지당한 채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대통령실은 경호상의 위해 행위로 판단했다며 강 의원이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지만 야당은 입법부를 모독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행사장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악수합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 차례 윤 대통령이 손을 내밀자 강 의원이 무언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강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자 경호처 직원이 제지하고 윤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이동합니다. 그 뒤로 강 의원이 고함을 쳤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행사장 밖으로 쫓아냅니다. 대여섯 명이 입을 막고 사지를 든 모습입니다. 끌려나가는 강 의원은 강하게 저항하고 참석자들도 놀란 듯 쳐다봅니다. 강 의원은 인사말을 했을 뿐인데 짐승처럼 내몰렸다면서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는 인사말을 전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듣기 거북했습니까? 반면 대통령실은 경호상의 위해 행위로 판단했다며 국회의원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할 때 손을 놓지 않거나 손나팔을 만들어 계속 고성을 지르는 등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주목을 끌고 소란을 유발하기 위한 고의성이 짙은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직언하지 못한다면 독재 정권과 무엇이 다릅니까? 안전을 위한 판단이냐 과잉 경호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4월 총선을 앞둔 살얼음판 정치권에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4월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여야 모두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하며 정책 경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표심을 겨냥한 첫 공약으로 일가정 모두 행복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저출생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적재적소에 재원을 풀어 일터와 가정에서 모두 행복을 찾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저출생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입니다. 출산휴가 이름을 엄마 아빠 휴가로 바꿔 산모는 3개월, 배우자는 한 달 동안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고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휴가가 가능하도록 자녀 돌봄 휴가를 새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160만 원으로 2배 더 늘리겠다며 정책 실현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 국민의 소중한 혈세, 특별 회계를 통해 적극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민주당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총선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무 복귀 하루 만에 직접 공약 발표에 나서며 힘을 보탰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정말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흑사병 시대의 인구 감소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자산과 소득 불평등 때문이라며 국가가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대안으로 두자녀 출산 시 24평, 세자녀 출산 시에는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결혼 출산 지원금 도입,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관련 부처 신설을 공언했습니다.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전담부서 설치를 공약토록 합니다. 인구 위기 대응부를 정부 부처로. 선거날이 가까워질수록 중도와 부동층 표심을 겨냥한 여야의 정책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거로 전망됩니다. 당장은 누가 더 삶에 밀접하고 필요한 정책을 내놓느냐가 경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못지않게 실현 가능성에도 공약 검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지난해 경기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무차별 흉기난 등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검찰이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원종이 반성은커녕 형량을 줄이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인도로 차를 몰아 행인들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모두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원종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원종은 최후 진술에서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더라도 다른 피해를 주지 않게 죄를 뉘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 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법무병원 소견을 토대로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원종이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미리 인터넷에 검색했다며 심신미약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차에 치여 숨진 고 김혜빈 씨 아버지는 테러와 같은 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며 호소했습니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만큼 재판부가 최원종의 심신미약을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선고 결과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지난 2018년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바랐는데 안타깝다며 대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특별 채용은 해직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화합의 조치이자 적극 행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온수 공급시설 복구 작업이 사고 발생 2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난방 공급이 끊긴 주변 3만 7천여 세대 주민들은 밤새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원인은 오래된 밸브였는데 서울에너지공사가 관리하는 열 수송관 절반 이상이 노후화돼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땅속에 묻힌 대형 온수관을 둘러싸고 용접 작업이 한창입니다. 양천과 구로 지역 가정까지 온수를 보내는 가압장의 밸브가 파손된 현장입니다. 20시간 넘는 복구 작업 끝에 따뜻한 물이 다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밸브가 파손되며 나온 물이 아직 가압장 안에 남아있어 밖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난방과 온수가 끊긴 3만 7천여 세대는 밤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집이 춥고 냉기가 막 싸늘했어요. 못 쉬셨죠. 샤워도 못하고
그냥 가스레인지에다가 이만큼 물 데워갖고 고양이 세수만 하고 그렇게 하고 막 다들 출근했어요. 구체적인 원인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오래된 밸브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가압장에서 압력을 가해 물을 끝까지 보내줘야 하는데 많이 시간이 지나면 막히게 되고 보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신정 가압장은 2002년 12월 준공돼 20년이 넘은 노후관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인 열 공급을 위해서는 밸브 체인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밸브의 노후화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과에 안전 진단이 필요한 열 수송관은 양천구 구로구를 포함해 서울 6개 자치구에서만 252km로 58%를 차지합니다. 절반 이상이 안전 진단이 필요한 노후관인 겁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문제가 된 6개 자치구 열 수송관의 안전 등급을 먼저 평가한 뒤 오래된 순으로 교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난방공사 등 다른 기관에서 관할하는 수송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유소연입니다. 불법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황 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출국 금지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 씨 측은 담당 수사팀을 상대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15일 3차 조사에 출석해서 불법 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와 술자리 폭행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임혜동 씨에 대해서 경찰이 야구 선수 류현진 씨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공갈 혐의로 임혜동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21년 류현진 씨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개인적인 갈등을 빌미로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3자 협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에 모색했습니다. 3국은 북한의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정박 대북 고위관리가 북핵 대표직을 맡게 된 뒤 처음으로 열린 3자 대면 협의입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지난 14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등 긴장 고조 행위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공조 방안을 조율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긴장을 조성하면서 한미의 책임을 전가하는 낡은 전술을 고수하고 있다며 북한판 쇄국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Such anachronistic attempts, however, will only hurt North Korea itself. Its conventional tactics to threaten us with a choice between war and peace will not work anymore. 정박 대표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함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are prepared to meet the DPRK without any preconditions to discuss any and all issues of mutual concern. Unfortunately, the DPRK continues to reject offers of dialogue. 한미일 세 나라는 북한의 움직임과 함께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 등 북러 관계 밀착에 대한 공조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We also need to closely monitor what Russia might provide to North Korea in return for these arms exports. 아울러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전 10시,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10시 비확산과 북한의 의제로 비공식 협의를 연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등이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보리 이사국이 올해 북한 문제를 협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올해부터 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회의이기도 합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북한의 14일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남 위협, 북러 협력 등의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당시 치료를 도맡았던 공공의료기관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에 민간 대형 병원들은 오히려 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할수록 손실만 키웠다는 얘기인데요. 공공병원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파란 천으로 환자용 침대가 덮여 있는 빈 병실들. 코로나19 치료를 전담했던 공공의료기관들에게 남은 건 이렇게 빈 병상들 뿐입니다. 나갔던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문제 가장 심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도 지금 떠나고 있고 3년간의 노고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340억 원이던 의료 손실액은 코로나19를 거치며 727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치료에 전념했던 적십자병원과 서울의료원 역시 손실액이 2배에서 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대형 병원들은 곳간을 더 불렸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경우 코로나19를 거치며 의료이익이 1,690억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역시 의료이익이 많게는 13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일반 환자들이 유명 대형 병원으로 몰린 요인도 있지만 코로나19 손실보상금도 한몫했습니다. 병원들이 손실보상금을 기타 수익이나 기부금 수익으로 잡았는데 이 기간 해당 항목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지 않을수록 돈을 더 버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온 겁니다. 대형 병원들은 사실 코로나 시기에도 코로나 환자를 중심에 놓고 진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중환자실을 많이 개방했으면 지금 아마 더 타격이 컸을 텐데 최소한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대형 병원은 살아남은 거죠. 정부는 공공병원들의 회복을 위해 올해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병원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당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다며 총선 승리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온다고 하니까 저에게 너무 빠르다? 이미지를 그렇게 소모하면 안 된다? 너는 소모당할 것이다?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요.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은 누가 더 국민에게 절실하게 다가가느냐에 대해 승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음모론을 퍼뜨린 세력, 사사건건 국민의 앞길, 정치의 앞길을 막는 세력,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절실하게 승리하고 싶고 그 이유는 그래야만 지금 이런 독주, 이런 무법천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다. 그래서 총선에서 이기겠다.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 김근식 실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애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온다고 했을 때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한동훈 본인의 고민이 제일 컸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인기 좋은 셀럽이었고 미래가 탄탄히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정치를 전혀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급작스럽게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온다고 했을 때 본인이 상당한 과감한 모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어디 방송에서 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자기 모든 걸 던진 거죠.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는 잘 나가던 국무위원, 젊은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정치적 미래가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다시 미래가 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걸 버려서 그 독배가 될지 성배가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이 상황을 결국은 과감하게 수용한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본인 입장에서 충분히 저런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 4월 10일까지 모든 걸 다 버리고 소모될 때까지 노력을 해서 자기 스스로의 정치적 미래와 국민의힘의 승리, 그 윤석열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네.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절박한 심정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4월 10일까지는 완전히 소모되겠다는 아주 비장한 각오를 밝힌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 자, 한동훈 위원장 연일 정치개혁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5번째 공약이 나왔습니다. 정치인들이 출마 전에 그 출판 기념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정치 자금을 좀 모으는 이런 관행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없애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정치 개혁에 관심은 조금 뭐 이제 많은 건 알겠어요. 근데 하나하나 내놓는 게 이게 이 타이밍에 왜 나오지?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뭐 내놨던 거 제가 다른 방송에서 비판했는데 의원 정수 줄이는 거.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전문가, 정치학자, 정치학 교수 이런 분들은 국회의원 수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의원 보수 총액을 동결을 하고 거기 그만큼 의원 수를 늘려가지고 예를 들면 OECD 평균으로 한 맞추려면은요 한 470명 돼야 돼요. 대한민국에는 인구 10만 명당 의원 수 이거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러니까 적은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제 줄인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 자금 수수가 문제라고 뭐 말하는 거고 이거는 노웅래 의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돈 몽투 뭐 수수하고 뭐 이걸로 지금 저격을 한 것 같은데 네. 자, 대한민국의 정치 신인들 어떻게 정치 자금을 모으죠? 이를테면은 이게 현역도 많이 하지만은 새로 출마하는 정치 신인들이 그나마 이거를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게 이게 출판 기념회예요. 예. 그러니까 현역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를테면은 본인들이 정치 후원금 모으잖아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1억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선, 지방선거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 지만은 이런 선거에도 그렇게 더 3억까지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불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역하고 이를테면 정치 신인하고의 장벽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입을 모아서 지금 다 얘기를 현역이 너무 압도적으로 유리하니까 정치 신인들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아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되게 표피적인 겁니다. 네. 이거를 안 하면은 이거 출판 기념회를 안 하면은 그러면 불법 정치 자금이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각을 세우려고 억지로 좀 쥐어짜서 만드는 그런 공약 같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뭐 신인들의 어떤 정치 참여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도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 좀 간과됐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것도 입법 과정을 통해서 다 돼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라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고 있는 정치개혁 시리즈는요. 네. 총선 승리 이유를 겨냥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정치 개혁에 선제적이고 절박하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걸 국민한테 의지를 밝힌 겁니다. 1호부터 5호까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당장 하겠다라고 해서 실천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이러한 정치 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해서 과반 이상을 가지면 그 과반 이상의 어떤 그 숫자를 가지고 네. 여야가 협의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김주진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이게 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저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 자금을 받는 걸 근절하겠다는 이야기가 정치 신인까지를 겨냥해서 뭐 정치 신인의 그야말로 정치 자금 수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뭐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는 타겟이 주로 현역 의원들의 출판 기념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만약에 김준희 수석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현역 의원의 정치 자금 수수용으로 변질돼 버린 출판 기념회는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정치개혁으로 이야기했던 그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이 되면 그 재판 기간 동안에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것도 우리 수석 에디터께서 저한테 다른 방송에서 비판을 하셨는데 그것도 불구속 상태에 하는 것은 그 당시 불구속 상태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대법에서 유죄 판결이 받으면 그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란의 그 내용에 들어가면 구체적 강론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그렇게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5번째 정치개혁 카드 평가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한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오늘 나왔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처음으로 조금 진전된 입장을 보였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디올백이 저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는지 우선은 사실관계가 저희로서도 궁금하잖아요. 국민들로서도 사실관계를 말씀하고 사과하자. 일부에서 왜 몰카 공작한 사람을 탓하지 않냐. 대단히 부적절하고 법률적으로도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요구한 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여사님 관련이다. 자꾸 이제 김혜경 여사는 또 뭐 김정숙 여사는 이런데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도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자.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전 들으신 김경률 비대위원 발언뿐 아니라 이수정 위원과 현역인 하태경 위원도 오늘 같은 주장을 내놨는데요. 자, 한동훈 위원장은 그동안 이게 몰카 함정이다. 자, 이런 함정에 걸린 거다, 이런 입장을 견지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건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전후 과정에 분명히 국민들께서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이 조금 진전이 됐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를 진전된 걸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사과를 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래야지 진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태경, 김경률, 이수정, 김건희 여사가 직접 풀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진전됐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여기하고 똑같이 그러면 이 부분이 사과가 필요하다 얘기까지 나왔어요. 거기까지 나와야지 이게 진전됐다라고 하는 건데 분명히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약간 유체이탈 화법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제가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인기도 숫자적으로 보면 많이 올라가서 이재명 대표랑 차기 대선 주자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 당 지지율도 여러 지표를 보면 많이 오른 게 보여요. 근데 소위 말해서 정권 심판론, 정권 지지론, 그래서 차기 총선에 그러면은 어느 정당에 찍겠습니까는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선 이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동훈 개인의 개인기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럼 본인이 인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전에 하얗게 불태우겠다, 모든 거를 이미지를 정확히 뭐라고 했나요? 다 하겠다. 완전히 소모되겠다. 완전히 소모되겠다. 완전히 소모하려면요, 김건희 여사 문제 풀면은 완전히 소모됩니다. 그러면은 본인도 완전히 소모되고 당도 살 수 있어요. 더 진전된 얘기를 이 얘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구멍까지 얘기를 하지만은 말을 못 하고 있는데 그나마 용기 내서 이분들이 한 거예요. 바깥에 계신 분들, 특히 이수정 교수 같은 분들은 처음에는 이런 입장이 아니었는데 수원 한 바퀴 도니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여론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이런 얘기 맨날 하거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지 못하면은 총선 승리 어렵습니다. 이걸 풀지 못하면 총선 승리 어렵다. 오늘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자, 이 정도가 진전된 입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해야 진전된 입장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신데요. 어쨌든 그동안 어떤 수직적 당정 관계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오늘 한 위원장 발언이 그래도 대통령실하고 조금 다른 결의 발언이 나왔단 말이죠. 자, 이게 어떤 정치력의 시험대가 될 거란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주진 레드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최종 목표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정치라는 건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 발 뗀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보십시오. 이제 어디 자료화면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똑같은 날 윤재옥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몰카, 함정이고 범죄다, 공작이다라고 규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일부 의원들이 발언을 자제해달라. 자제해달라고 거기까지 선을 그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당의 주류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한동훈 장관도 실제로 이른바 비대위원 되기 전에 그 정도까지 입장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비대위원장 역할을 수행을 하고 좀 지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거기서 한 발짝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국민들께 걱정거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 해법을 내놔야 된다는 것에 의견을 동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그러면 대통령이 사과를 할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를 할지에 대한 해법은 그 다음 단계로 한 스텝을 올려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폄훼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의 첫 발을 떼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저도 지역에 지금 매일 돌아다니면 저희 당 지지자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예, 주로 지금 수도권에서 총선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수도권 선거 망치려고 그러냐. 네. 윤재호 원내대표 발언에 이렇게 받아쳤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당내에는 조금 이견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김근식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다면 어떤 형식이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조차도 한 발짝 앞으로 진전된 입장을 내놓아서 문제의 심각성을 일단 오늘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수정 교수, 하태경 의원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 이제 한 발짝 더 나간 거거든요. 저는 더 나간 사과를 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게 국민의 민심이라고 봅니다. 저도 제 지역에서 그걸 많이 느끼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내놓지 않고서는 수도권에서 사실 개인기로 돌파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는 것은 두 가지의 동시적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한동훈식의 해법을 내놓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김장연대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던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 당은 용산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여사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할 말을 한다라고 하는 수평적 당정 관계에 사실은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는 나름의 한동훈식 해법이 곧 나올 거라고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해법이 나올지 이 부분은 그럼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 얘기를 해보면 오늘 민주당 공관위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요. 몇 가지 좀 발표를 했는데 자, 어떤 얘기들이 논의됐는지 한번 정리된 내용을 보여주실까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김준우 에디터가 정리를 해주시죠. 뭐 이제 국민 참여 공천제라는 건데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게 특정 팬덤 정치나 뭐 이제 강성 지지자들한테 휘둘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민들한테 50만 명의 이제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이 기준을 결정을 하겠다. 의견 청취를 하겠다. 기준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분들이 뭐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공천에서는 민주당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유죄 판결 의원의 이제 검증이 적격 판정 논란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황운하 의원이라든지 뭐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시 논의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죄 판결이거나 재판 중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분들이 공천을 무조건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컷오프가 안 됐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관위에서는 다시 한번 보겠다. 뭐 이런 내용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성 청년 장애인 심사 점수 25% 가산은 원래 뭐 하던 겁니다. 이거는 그 퍼센테이지만 조금 바뀌던 거고. 감사는 없고 가산 그렇죠. 규정만 좀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하위 20% 명단 통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왜 마지막이냐면은 통보하면은 이제 탈당할까봐 좀 이제 그런 것까지 공고에 봉인하다가 마지막에 통보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당의 공이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탈당해서 저기 신당 갈까봐 마지막까지 조금 버티다가 하겠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을 하겠다. 자, 이런 얘기인데. 자, 첫 번째 보셨던 얘기요. 당내에서 이 국민 참여 공천 제도. 그런데 결국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됐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지도부 어떻게 얘기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에 대해서 일부 강성 지지층의 그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강성 지지층의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과대 반영될 수 있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1번이 심사 채점을 함부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개량화해 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투명성과 합리성이 강화가 되면은 그 점을 방지할 수 있게 되겠죠. 최소화할 수 있게 되겠죠. 저희가 내용을 카운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한 내용들을 다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다수의 의견이 왔다고 해서 그 내용이 과하게 반영된다 이런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강성 지지층 의견이 과대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데 대한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계량화를 통해서 균형을 맞추겠다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정도면 충분한 장치가 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제 이른바 뭐 개딸이라고 대표되는 강성 팬덤 지지층들이 이제 극성스럽다는 이야기를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오늘 공관위에서 50만 명에게 의견을 물어가지고 공천 기준을 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그러면 또다시 50만 명이 결집해서 소수의 과잉 결집을 통해 가지고 의견들을 개진하면 그것이 바로 공관위의 어떤 공천 기준으로 또 채택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죠. 그 질문을 기자분이 한 건데 답변을 들으면 제가 답변은 잘 이해되지 않아요. 뭐 계량하겠다, 뭐 카운팅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의견이다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 과거에 당원당규 개정할 때 비명계가 많이 반대했던 논란 중에 하나가 대의원제 비중을 낮추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원의 비중이 뭐 권리당원보다 뭐 몇십 배 높기 때문에 이걸 낮춘다는 이야기였는데 그게 강성 당원들, 이른바 팬덤 당원들이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논리였어요. 이게 당원의 전체적 요구다. 그래서 그거 바꾸는 거거든요. 당내 불만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똑같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50만 명의 의견을 모은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열렬히 활동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공천 기준에 합당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면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난 대선 경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경선할 때 가장 표가 엇갈렸던 게 뭡니까? 국민선거인단입니다. 국민선거인단이 뭡니까? 말은 국민선거인단입니다만 자기 지지층 모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잉대표 되는 겁니다. 우리 민주주의에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요거는 보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게 많습니다. 뭘 물어보니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 뽑는데 정체성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어떻게 이게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건데 이게 소위 말해서 수박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자의적으로 얘는 민주당 정체성에 막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이 규정하고 기여도 이를테면은 뭐 도덕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뭐 당선 가능성, 의정 활동 능력 뭐 이런 건데 이게 되게 모호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컷오프된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이게 이런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천 기준을 국민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계량화하겠다라는 게 아까 전에 김병기 의원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너무 모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국민 의견도 듣고 조금 더 정성 평가보다는 정량 평가로 좀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예를 들면 50만 명이 들었는데 주로 강성당원이 얘기를 했는데 자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순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거가 그러면 채택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완해서 내용이 어떻게 채워질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자, 이재명 대표 어제 당무에 복귀한 이런 상황인데요. 그 피습당했을 때 현장에 동행했던 기자들하고 오늘 첫 그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오늘 비공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먼저 총선 목표에 대해서는 151석. 자, 일당인데 지금보다는 좀 적은 151석을 목표라고 얘기를 했고요. 출마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지역구로 나가야지 어딜 가겠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인천 계양을에 나간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명룡 대전 성사는 되는 겁니까? 저 지역구에 대해서 오늘 아마 기자간담회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계양을 고집하는 것으로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최근까지 좀 기다려 보셔라.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오늘 식의 전략적 불출마 질문이 안 그래도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민주당 내에서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원희룡 전 장관이 자객공천을 이야기하면서 계양을에 가서 붙겠다고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는 게 이른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동안의 당내 분란에 시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법 리스크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재판 리스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이 상황에서 계양을이라는 따뜻한
민주당 입장은 양지가 되어 있는 곳에 또다시 지역구 공천을 받아서 스스로 셀프 공천해서 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뭐 3겹, 4겹의 이 방탄을 또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적인 어떤 눈높이에 맞춘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는 불출마가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일단 선을 그은 거죠. 저는 네. 그런 면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그 있어서는 안 될 피습 사건 이후에 당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과거의 이재명 대표에서는 전혀 변한 게 없다. 네. 그리고 친명 비명 사이에 논란이 됐던 그 수많은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본인의 입장 그리고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 이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신의 방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봉주 전 의원이 그 불출마 가능성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전략적인 판단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이고 전 당대표기도 하지만은 보통 현역 의원들이 미리부터 내가 불출마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모로 그러니까 당 지역에서의 문제도 생기고 뭐 여러 문제가 있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만에 하나 불출마를 하더라도 본인이 또 마지막에 숙고해서 그러니까 딱 필요한 타이밍에 해야 되는 거지 미리 흘리고 안 흘리고 이거는 좋은 게 아니고 어떤 국회의원도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불출마 가능성이 완전히 죽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표직 사퇴하라, 통합비대위 구성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절하면은 뭔가를 본인이 희생하는 거를 내놓아야 되는 이런 어떤 압박을 받고 있다라면 그거를 불출마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건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네. 자, 이외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함께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자, 비명계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의 자객공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한 질문에 자객공천은 언어 도단이다. 지금 뭐 공천을 했냐, 공정하게 경쟁 붙이는 건데 왜 자객공천이라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요. 친명계 출마 관련해서는 소위 친명계라 불리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마음이 아프지만 당대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어서 그래픽 보여주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평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내가 평가하고 싶지 않다. 아니다, 말을 안 하겠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586 용태론 관련 질문에는 민주화 운동한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공천에서 잘라야 할 그게 이유냐. 그래서 여기서 선을 그은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쭉 저희가 한 번에 정리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다들 뭐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아쉬운 멘트입니다만 586 용태론에 대해서 저렇게 답하는 걸 보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사실은 586 세대 교체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명 지역구에 비명 자객이 가는 것도 너무나 현역이 많기 때문에 곳곳에 현역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친명 후보자가 가려면 현역이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친명 의원이 비명 의원이면 약하다고 생각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제가 들어보면 민주당 내 큰 그 새로운 신진 세력의 입장은 이제 586 그만 좀 해라라는 겁니다. 586이 사실은 386에서 586, 686까지 돼서 30년 한 거 아닙니까? 30년 동안 카르텔 형성해서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이 됐으면 새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도 이제는 길을 터줘야 된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 주위에 많이 있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금방 586 용태를 하는 게 문제가 없다. 용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정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 요구하는 좀 다른 건데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민주화 운동한 게 잘못이라서 586 용태를 주장한 게 아니고 민주화의 공은 충분히 느렸고 30년 동안 그걸로 세탕, 3탕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좀 길을 터달라는 세대 교체 요구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운동한 게 잘못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완전히 언어 도단으로 바꾸는 겁니다. 운동했으니까 물러나는 게 아니고 운동한 건 잘했는데 그걸로 30년 동안 기득권화돼 있으니까 좀 길을 터달라는 세대 교체 요구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좀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에디터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586 용태론이 이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이제 꺼내들고 이제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다 보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면은 조금 어려운 거죠. 선거 치르기가.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모호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항상 국민의힘이나 요거를 말씀하시는 분한테 이제 좀 드리고 싶었던 게 나이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운동권은 경력이 기준인가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 80년대 학번이면 우리 김근식 교수님도 586이에요. 운동도 하셨어요. 네. 네, 심지어. 그리고 옛날 구속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근식 교수님 하지 마. 전향한 거니까 그럼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실제 그러면은 운동권이라서 안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때부터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한 사람은 거의 손에 꼽아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인영, 뭐 임종석, 예를 들면 있잖아요. 우상호 의원 지금 출마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김민석,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면 저기 마포의 정청래. 그러니까 대여섯 명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사실 586들 중에 의원 되신들 중에 초선 의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누구를 청산하면 도대체 누구를 청산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계관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민주당이 너무 올드하고 이를테면 운동권의 세계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좀 더 이제 앞으로 한 발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줄 필요는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떤 들이받아서 소위 말해서 예전에 천신정 옛날 정풍운동 해가지고 권노갑을 넘고서 이렇게 가듯이 내부에서 사실은 이게 막 올라오는 게 맞지 밖에서 이거를 하는 게 가능할까 저는 그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모호하다 이 586 운동권 청산론이. 그래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는 좀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민주당이 뭐 알아서 할 문제지만은 이게 뭐 이제 본인들이 좀 세대 교체를 좀 해서 저런 얘기가 좀 안 나오게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몇 명 안 되는 의원 중에서 꼽아주신 임종석 의원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일 뭐 운동권 패권주의 청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뭐 운동권에 컴플렉스 있냐. 또 동시대 선후배들에게 좀 미안함을 갖는 게 예의 아니냐 이렇게 또 반론을 냈던데요. 자, 이거 어떻게 들으십니까? 586 청산론에 대해서 우리 김준수 수석께서 말씀하신 몇 명 안 된다고 꼽아주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라도 물러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몇 명 안 되지만 그분이 핵심적인 분들이고 기득권 카르텔 정점에 있는 분들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라도 저는 용퇴를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대 교체를 해서 재탕, 삼탕 30년 했으면 길을 터주는 게 하나 맞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분들의 사고방식이 80년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동굴의 인식에 그냥 갇혀 있다는 말씀을 이 민주당 내 전체적인 또 이 가치관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저는 이해하기 힘든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9위학번입니다. 그렇죠? 그럼 9위학번한테 동시대에 무슨 컴플렉스 있냐 운동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로 586 운동권에게 컴플렉스 있다고 그런 건 같은 586 세대를 살았던 분들이 임종석이니 이인영이니 뭐 우상원이 이런 분들이 뭐 열심히 운동했을 때 운동 안 한 것에 대한 마음의 빚을 물어볼 때 그 컴플렉스 있다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9위학번 민주화 된 이후에 자유롭게 대학 다니는 9위학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컴플렉스 말하면 됩니까? 그리고 선후배에게 미안한 감을 아니 9위학번에 민주화 된 이후에 자유롭게 열심히 하고 싶은 거 공부한 사람한테 선후배한테 미안한 감이 왜 가집니까?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점잖은 분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비판을 위해서는 너무 지금 이 각을 잘못 잡은 겁니다. 저희에게는 9위학번 한동훈한테 할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임종석 의원 관련한 얘기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 포함해서 한 5명 정도를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야당 반발은 거센 상황인데 이게 재수사하기로 된 배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1심에서 이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포함해서 뭐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등등 해서 이제 유죄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하게 결정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요거를 사건을 이제 재기 수사를 명령을 한 건데 일반적으로 재기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나왔을 때 하는 거예요.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라는 거는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러니까 뭐 검찰에서 이거에 대해서 보완을 유지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이 관리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서 청와대에 있었던 그 뭐 민정수석실이나 뭐 여기에 있었던 분들이 유죄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게 조국 그리고 이제 임종석이
관여했다라는 증거를 잡았다는 얘기를 전혀 못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죄를 받는 거하고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시점에 와서 이걸 다시 들여다본다? 그러면 왜 2020년에는 그때는 불기소했습니까? 그때도 의심은 했지만은 증거를 못 찾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일단은 예. 이게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임종석 실장이나 뭐 조국 전 민정수석 장관이 출마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비치고 있으니 오히려 이게 일종의 선거 개입처럼 좀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 상당히 무리한 수사가 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이게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고 하면은 네. 검찰이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단순히 관련자들의 유죄가 아니라 그때도 관련자들은 다 혐의 가지고 봤는데 지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하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검찰이 무리하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자, 이 부분이 좀 핵심이 될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당장 당사자들 반발은 거셉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서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고 유감스럽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유감스럽습니다. 아무리 검찰 정권이라지만 검찰이 주머니 든 공깃돌도 아닐 텐데 이렇게 마음대로 이러니까 검찰 독재 소리를 듣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특히 저와 관련한 부분들은 이미 뭐 한병도 의원이랄지 다 무죄가 났는데 다시 수사를 재개하겠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저는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겁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오늘 뉴스라이브에 출연해서 다른 이슈로 얘기를 하던 중에 저 속보가 떠서 좀 앵커가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듣고 오신 건데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조국 전 장관도 정말 검찰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나오라고 하면 나가서 조사 받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나오라면 나가서 조사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한번 시작된 사건이라는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아마 2020년에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수사를 했던 거잖아요. 네. 정리가 돼서 지금 1심 판결이 이미 나와 있는 관련자들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항고를 했고 그러니까 1심의 불기소가 부당하다 해서 항고를 했고 지금 이번에 검찰에서 1심 판결에 실형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새로운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재수사 명령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현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그런 명백한 새로운 증거거나 아니면 기소할 만한 충분한 유죄 혐의가 입증될 만한 피의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괜히 재수사를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당당하게 이분들 임종석 실장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당시 그 사건에서 핵심 정점에 의혹이 있었던 분입니다. 네. 당시 비서실장이었고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수사도 다 받았잖아요. 조사 다 받고 불기소 처분을 한번 받았던 분들인데 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항고를 했고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명령을 했다고 한다면 다시 수사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받아서 또다시 혐의가 없으면 다시 또 기소가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재수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없었던 것이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새로운 혐의점이 나온다고 한다면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항고나 재항고가 있을 때 상급 검찰청에서 그렇죠. 판단을 해보고 이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을 한 거니까 서울고검이 오늘 고검이죠. 결정을 네. 했고 이걸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들여다보게 되는 상황인데 자, 어떻게 수사가 이어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오늘 참석을 했었는데요. 자, 참석자들하고 일일이 악수를 나누던 과정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하고 이제 악수를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자, 국정 기조를 바꿔라 이 얘기를 하면서 손을 안 놓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뒤에 화면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경호원에게 강제로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과잉 경호냐 아니면 정치사상 유례없는 무례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기 보십시오. 지금 영상 지금 보이는데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손을 안 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손 떨어져 있어요. 네. 잠깐 얘기했다가 그리고 국정기조 바꾸십시오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경호원들이 하는 게 뭔가요? 지금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예. 저 입으로 말로 대통령을 암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한테 위해를 할 수가 침을 튀겨가지고 뭐 대통령한테 위해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거추장스럽고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끌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계속 저거 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걸어 나가겠다. 좀 손대지 마라라고 하고 있는데 저렇게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국회의원 헌법상의 이게 권리가 보장된 국회의원한테까지 이 정도로 할 거면은 도대체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지 좀 걱정되고 의심스럽고, 자 그냥 이건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저기에 어느 대통령이라도 대입을 해보십시오. 저걸 비판을 안 할 수가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테면 국민의힘 의원이나 보수정당 의원이 저렇게 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끌어냈다. 뭐 누군가가 했다. 뭐 이재명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라고 당선이 돼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은 저걸 비판 안 할 수가 있나요? 저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본인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른 사람한테 끌어내려고 하니까 내비 두십시오라고 하면서 얼마나 품격 있게 대응을 했는지 그거를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성희 의원은 짐승처럼 내몰렸다 오늘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늘 뭐 좀 과도한 경호였다고 보십니까? 과잉 경호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저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도 A를 벗어난 건 분명히 맞아요. 대통령 입장하는 행사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 입장할 때 중앙 그 통로를 갈 때 당연히 아는 정치인들이나 기관장들 악수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냥 악수하고 목례하고 간단한 의례적 인사하는 겁니다. 근데 작정한 듯이 와가지고 국정기조를 바꾸란 말을 했고 그 정도 한두 번을 또 들었죠, 대통령. 당연히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으면서 듣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들으면서 계속 그 말을 반복하니까 손을 놓고 다른 데로 계속 진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단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지금 진보당에 딱 한 분 있는 현역 의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진보당의 정치적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의도를 갖고 이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에 대한 주장을 계속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시지만 저렇게 끌고 그렇죠. 나가야 될 일이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인데 그 경호팀이 저렇게 입을 틀어막고 거의 강제로 끌어내리는 건 제가 볼 때 과잉 경호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건 대통령에 대한 저는 비판이라기보다는 경호실이 너무 과잉해서 대응한 것이다. 네. 저런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가 쌓여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의식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저는 경호실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호실에 대한 상당한 점검이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만 다뤄볼 텐데 개혁신당이 공약 하나를 오늘 내놨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이. 지금 현재 노인들 지하철 타면 무료로 타게 돼 있는데 이걸 없애고 월 10,000원씩 연 12만 원 쓸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건데 대한노인회에서 즉각 또 반발을 했습니다. 이 공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문제는 누구도 지금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세 가지 층위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처음 생겼거든요. 그때 이제 무임승차. 그때는 65세 이제 노인이라는 거에 인구 전체의 한 3%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20%에서 30%, 좀 몇 년 지나면 이제 30%까지 되거든요. 이게 큰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계속 고령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걸 둘 거냐 그러면은. 적자가 쌓여가는. 적자도 쌓여가고 이를테면은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가 하나가 있고, 이 적자에 대해서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거를 지자체가 지금 하고 지금 다 떠안고 있는데, 왜냐하면 서울 지하철 공사니까 서울시 산하기관, 예를 들면 뭐 대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사실은 노인복지법, 그러니까 복지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이제 법에 이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거의 해법으로 그러면 무임승차 자체를 없애버리고 카드를 줘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연 1년에 12만 원, 한 달에 10,000원씩 이제 교통카드 같은 거를 이제 지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도발적인 거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좀 도발이 된 거죠, 일종의 노인회가. 그런데 이거가 정말로 논의도 못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형평성 문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정강정책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 많이 이용하고 그러면은 다른 지하철이 없는 데에서는 이거는 또 노인복지에 형평성이 안 맞는다라고 얘기도 하는 거니까 아예 그러면 일괄적으로 주자라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 무임승차를 폐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에 딱 그러니까 그 폐지가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조금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확 끌어올려 보겠다. 논의 테이블을 끌어올려 보겠다라고 한 거고, 거기에 이제 대한노인회가 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네. 좀 도발적이지만 논의는 좀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자, 이 공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이준석 신당에서 독자적인 공약들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내놓을 텐데, 자, 이렇게 지금 뭐 지하철 무임승차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이 안만 해도 지금 5개의 어떤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룹들이 다 같은 생각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공약이 나올 때마다 제3지대 합당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준석 그 정강정책위원장이 내놓는 걸 보면 상당히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그러니까 사실 주목도가 높은 이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걸 공약으로 지금 미리 발표를 하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지금 5개 그룹들이 각자 도생하면서 정당을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빅텐트가 쳐지든 아니면 합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든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독자 길로 가겠다는 저는 간접적인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갈 거고 나는 정해진 길로 가는 이 정책들을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들을 고집하면서 갈 거니까 나하고 의견이 같이 같은 하든지, 분만 그렇죠. 같이 할 거면 내 밑으로 와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각자 알아서 해라 라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준연재도 쉽지 않다. 그다음에 각각의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이 신당들이 새로 합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가장 높은 지지율로 보이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가장 앞서가면서 굉장히 다른 정당들과 제휴하거나 연대하거나 연합할 의미에서는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겠거든요. 다른 정당은 굉장히 적극적인데 그런 내용들이 아마 좀 그 정치적 계산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저 지하철 노인 그 무상복지에 대한 무임승차에 대한 폐지 논란은 굉장히 도발적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우리 재정 운용이라든지 복지의 보편성, 복지의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논의는 시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준일 에디터 생각,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독자적인 나의 행보를 가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완벽하게 동의하지 않고요. 한 반쯤은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의 신당의 논의의 주도권은 내가 잡겠다라는 거고, 사실 다른 정당에서는 이런 정책 논의가 많이 못 나오죠. 안 나오고 있거나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제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를테면 당원도 제일 많어, 지지율도 제일 높아, 이를테면 뭐 정책도 많아.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120명은 다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동의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거는 조율을 해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 동의 안 하면 너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라는 거는 뭐 명확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율도 가능하다. 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조사의 구성 등 독소 조항이 많다는 건데 야당은 유족의 뜻을 외면하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던 국민의힘이 수용 반대 의견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소속 의원이 참여한 의총에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최대 1년 6개월 동안 조사는 물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특별조사위원회 조항을 특히 문제 삼았습니다. 참사의 정쟁화가 우려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 민주당은 즉각 날을 세웠습니다. 법 시행 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루고 특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했는데도 여당이 무턱대고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생각보다 국민 목소리가 우선이라며 참사 진상규명을 정쟁으로 모는 행태에 부끄러움을 느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지는 못할 망정
대통령의 심부름 센터를 자처하는 여당에 국민의 분노가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던 정의당도 집권 여당이 유족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애끓는 유가족을 외면하며 국회 표결에도 불참했던 국민의힘이 끝까지 정치의 도리, 사람의 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열쇠를 쥔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여러 입장을 정리해 결정하겠다며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보완하고 독소 조항을 뺀 새로운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역시 적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이르면 내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를 존중해 신속하게 최종 처분 결과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청장이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코스피가 소폭 상승해 2,440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17% 오른 2,440.0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0.87% 오른 840.33으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닷새 만에 하락하면서 1,330원대로 내려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최대 불안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수렁에 빠뜨릴 거대한 국가재정 싱크홀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말한 어제 주가지수 코스피는 급락해 시가총액 46조가 증발하고 환율도 급등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아직 정책 준비 단계가 아니라며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태훈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상속세 같은 다중과세에 대해서 더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은 맞지만 상속세를 일방적으로 배제하거나 강화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최대 불안 요인이 윤 대통령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와 세금 관련 문제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선을 그으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핵심 인물인 김계환 사령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근들과 함께 해병대 최고위급이 한꺼번에 강제 수사 대상이 된 건데 시민단체는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에 있는 김계환 사령관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압수수색도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고발로 공수처가 조사에 착수한 지 5달 만에 대대적인 강제 수사로 전환한 겁니다. 김 사령관은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사건 초기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던 김 사령관은 외압 논란이 불거지자 박 전 단장이 지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수사 결과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김 사령관이 입장을 바꾼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다음 달 예정된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 통보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또 박 전 단장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죄명과 혐의자, 혐의 내용을 모두 빼달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유 관리관 등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만 진행될 뿐 정작 윗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진실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5개월 가까이 진척이 없다가 엊그제서야 처음으로 공수처가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의 불법적인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공수처가 김진욱 처장 퇴임을 앞두고 최상병 사건 본격 조사에 착수하면서 예정된 수장 공백 상황을 수사 성과로 돌파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현직 경찰 간부의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계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2022년 초부터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전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할 당시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공수처는 이 회장에게 금품 3억 원을 약속받고 1억 2천만 원을 실제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당시 A씨에게 연락해 수사 무마를 요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 조 교육감은 적극적 행정을 차가운 법의 잣대로 판단했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서울시 교육청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했습니다. 해직 교사들이 일을 그만둔 뒤에도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노력했다는 게 특채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감사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유식행위에 불과한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거쳐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지난해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년 뒤 이뤄진 항소심 판단 역시 1심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채용 절차가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뽑는 걸 전제로 진행된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견 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채용이 진행됐고 공모 조건도 채용 내정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됐단 겁니다. 조 교육감이 채용 업무를 공정히 처리해야 하는 장학사에게 특별 채용 공모 조건 등이 담긴 공문을 작성하게 하거나 등수가 바뀌도록 면접 심사 재채점을 유도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비서실장 한모 씨가 친분 있는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면접 당일 일부 심사위원에게 퇴직 교사 채용이 교육감 의중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조 교육감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방식으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항소심 판단입니다. 조 교육감은 그러나 특별 채용이 교육계 통합과 화합을 위한 적극 행정이었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난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까지인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조기에 확정되면 중도 사퇴해야 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 개입 논란을 피하려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개월 만입니다. 당시 수사 의뢰 대상은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전 정부 정책실장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입니다. 검찰은 장 전 실장이 당시 사회수석 비서관이던 김수현 전 실장에게 사전에 통계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김현미 전 장관에 이어 청와대 전 실장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가면서 수사는 오히려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가운데 조사를 받은 사람은 장 전 실장 말고도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이번 사건을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전 정부 핵심 인사인 만큼 총선을 앞두고 정치 개입 논란을 피하고자 검찰이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때 JTBC가 입수해서 보도한 태블릿 PC가 최서원 씨 측에 반환됐습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해당 태블릿 PC를 돌려받았습니다. 앞서 최 씨는 국가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소송을 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해당 태블릿 PC가 자신이 사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체 검증을 위한 반환을 요구해왔습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의혹으로 배우 이선균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부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배우 이선균 씨가 숨진 뒤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수사의 적절성과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서 폭약을 사용한 신축 공사가 추진돼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공사업체는 난데없는 안반이 발견돼서 발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주민들은 내 집 코앞에서 무슨 폭약 사용이냐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인천시 불로동에 있는 공사 현장입니다. 1,1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기초공사 도중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땅에서 커다란 암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돌산이 부지에서 발견된 암석들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따져도 총 길이가 150m, 높이가 30m에 육박합니다. 아파트 구축 높이에 해당합니다. 공사 업체는 발파, 그러니까 폭약으로 깨트릴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문제는 거리입니다. 안반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북쪽으로 디귿자 형태로 아파트와 빌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은 고작 80m에 불과합니다. 주민을 모두 합치면 2,600세대가 넘습니다. 주민들은 발파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데 무슨 폭약을 쓰냐는 겁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이쪽 주변에 노약자가 굉장히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번에 저쪽에서 500m 앞에서 발파가 일어났는데 그 소음과 진동이 그 사람들 직접 느끼니까 너무 불안해하기 때문에 발파 말고 무진동 공법 같은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하지만 업체 측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과 비용 등을 따졌을 때 발파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무진동 파쇄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저희들이 기간으로 봤을 때 약 한 36개월 정도, 30개월 이상을 저희들이 해야 되고 발파를 통한다면은 작게는 12개월, 좀 많게는 17개월 정도로 저희들이 이 공사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주민 설명회가 열렸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권익위는 우선 시험 발파를 해보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전의 어떤 선례들도 모아보고 앞으로도 나름대로 정형화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시각에서도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도 측정 방법과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방법 등을 두고도 주민과 업체 측 견해차가 여전히 커 해법을 찾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양천구와 구로구 고척동 일대 3만 7천여 세대에 난방과 온수 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복구를 맡은 서울에너지공사는 긴급 조치가 완료됐지만 공급 관로 길이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가정에 따라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신정가압장 내 펌프 우회 걸로 고착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조작하던 중 밸브 하단부가 파손되며 중온수가 분출된 것으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되자 추운 날씨 속에 수도관이 터져 물난리를 겪은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난데없이 집안이 물바다가 되면서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계단이 폭포처럼 변했습니다.
쉴 새 없이 콸콸 쏟아지는 물줄기에 오밤중 맨발로 나온 주민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마치 비가 내리듯 집안 천장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서울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온수관이 터진 겁니다. 집안까지 들어왔었고 집안에서도 이렇게 현관 천장에서 비 오는 것처럼 소나기 오는 것처럼 물이 막 많이 쏟아졌었어요. 집안까지 물이 들이치며 7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일부 가구가 한때 정전을 겪고 엘리베이터가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아파트 지하실에는 여전히 이렇게 물이 졸졸 흐르고 있고 바닥도 물이 흥건한 상태입니다. 가압장 사고로 온수 공급이 갑작스레 중단되자 추운 날씨 속에 수도관이 수축하면서 노후화된 이음새 부분이 빠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온수도 난방도 되지 않는 집에서 추위에 떨던 주민들은 설상가상으로 물난리까지 겹치며 그야말로 악몽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난감해요. 이거 다시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 속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곰팡이 피가 나면은 건강에도 해롭고 밤새 뭐 이불 꽁꽁 싸매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사실은. 아파트 측은 현재 복구 작업을 모두 마치고 추후 에너지공사에 보상을 청구할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인천 계산동 계산시장 앞 도로에서 지름 60cm, 깊이 2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꺼진 땅 주변으로 차량과 보행자 접근이 통제되는 등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하수관이 파열돼 땅꺼짐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 고양시 마두역 인근 도로에 30m 길이의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한때 통제됐다가 8시간 반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 2021년 12월 지하주차장 기둥 파열로 사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상가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양시는 도로 균열이 상가 건물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충남 보령시 근처 바다에서 6명이 탄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겨울 깜깜하고 차디찬 바다에서 해경이 침착하고 재빠르게 대응해서 배 안에 갇힌 마지막 1명까지 무사히 구조해냈습니다. 긴박했던 구조 현장 양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경 구조대가 선박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전내에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소리 좀 질러주세요. 그러자 배 안에서 외마디 외침이 들려옵니다. 구조대는 일단 배 안에 갇혀있는 선원을 안심시키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해양경찰입니다. 배 위에 올라가 절단기로 선체를 잘라낸 뒤 그 안으로 손을 넣어 고립된 선원을 구해냅니다. 여기 현재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른 새벽 충남 보령시 장고도 근처 바다에서 6명이 탄 21톤급 어선에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먼저 근처 바다를 표류하던 3명과 부표 위로 피신한 2명을 구조했습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배 안에 갇혀있던 선원까지 6명을 모두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다이빙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선체 내에 많은 그물과 로프류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입구가 다 막혀 있었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후에 이제 절단을 하고 이제 그 고립자를 구조하게 됐습니다. 구조된 6명 모두 별다른 부상은 없었지만 가벼운 저체온증 증세를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경은 사고 어선을 인양하고 선장 등 관계자들을 조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검거돼 어제 국내로 송환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직 팀장 46살 최 모 씨가 경찰 1차 조사에서 횡령한 돈 39억 원을 다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재 가상화폐는 없다며 빼돌린 돈의 구체적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오늘 오후 횡령 혐의로 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앞으로 가상화폐 계정 등 범죄 수익금 흐름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한 옛 여인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보복살인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설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수법이 매우 과감하고 냉혹해 피해자가 겪었을 두려움과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설 씨가 자신의 죄를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다른 보복 범죄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생명을 박탈하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당장 다음 달 러시아 단체 관광객을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북한은 또 백두산 지역에 있는 백예봉 스키장 홍보에도 나서며 올 한 해 중국, 러시아와의 관광 활성화를 예고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16일 가진 면담에서 민감한 분야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관계 발전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무기 거래뿐 아니라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의 단체 관광을 허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여행사가 평양 일대와 강원도 원산 인근의 대표 관광지인 마식령 스키장을 돌아보는 관광 상품을 내놨는데 참가 희망자가 몰려 추가 모집을 중단할 정도였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방문 시점이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일정인 만큼 북한 당국도 러시아 관광객을 맞을 채비에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로 마식령 스키장을 내세웠던 북한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이번엔 백두산 지역에 있는 백예봉 스키장 홍보에도 나섰습니다. 신문은 스키장에 다양한 장비와 복장을 갖춘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강조했는데 스키장 위치를 고려하면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식령 스키장에서는 러시아, 또 백두산 백예봉 스키장에서는 중국,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북중러 협력과 함께 외화벌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올해 북중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이 관광을 중심으로 한 협력 사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중러가 관광을 매개로 더욱 밀착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정치개혁을 화두로 던지며 연일 대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여론의 호응이 예상되는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당 안팎에선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최근 정치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엔 정치자금 문제를 정조준했습니다.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려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총선 승리 이후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자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무공천과 국회의원 50명 감축에 이은 5번째 정치개혁 공약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입법 주도권을 가진 과반 의석 민주당을 겨냥한 사실상의 맞춤형 공약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기존 정치를 불신하는 표심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당 일각에선 그걸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야당의 정치 공세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여론에 호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말씀하고 사과하자. 그래야만 국민들의 정서에 다가갈 수 있고 마음을 녹일 수 있지 않나.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 선대의 친부를 이용해서 접근한 정치 공작이고 몰카 공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중진 물갈이로 대표되는 공천룰 역시 한동훈호의 순항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힙니다. 칼자루를 쥔 한 위원장과 공관위를 상대로 아직은 공개적인 반발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물밑에선 부글부글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공천심사 규칙을 확정한 국민의힘은 설 연휴 이후엔 경선을 치르지 않는 전략공천 후보지 밑그림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공천 잡음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김 여사 리스크 대응과 함께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국민참여제를 도입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의견을 수렴할 대상과 방식을 논의하는 등 평가 기준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공천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비명계를 향한 친명계 자객 공천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재명 대표는 언어 도단이라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도입하기로 한 국민 참여 공천제는 세부 평가 지표를 정할 때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핵심입니다. 후보자 정체성과 의정 활동 능력, 당 기여도 등 지난 5월 확정된 특별당규에 담긴 공천관리위의 평가 권한을 사실상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2,000명 대상으로 하는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홈페이지 국민 의견 수렴, 언론에 비친 국민 여론 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성, 청년, 장애인에는 특별당규상 줄 수 있는 최대치인 25%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5대5 비율을 포함한 여론조사, 당원투표 반영비는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관심이 집중된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 통보 시점에 대해선 마지막이라고 못 박으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제가 캐비넷 공고에 넣어놨습니다. 아직 봉인된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밖에 그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통보도 제가 마지막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 책임하에. 삼선 의원 이상 불이익 등 인적 쇄신 드라이브를 건 여당과의 혁신 경쟁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속도보다 방향성을 내세웠습니다.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고 그것이 올바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심 실형, 뇌물 혐의 등을 받은 예비 후보들이 적격 판정 대상이 된 데 대해서도 공관위 차원의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비명계 현역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며 이른바 자객 공천이 불거진 걸 두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공천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객 공천이란 말 자체가 언어 도단이라며 공정하게 경쟁을 붙이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겁니다. 자신과 가까운 소위 친명계 후보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다며 마음이 아프다고도 했습니다. 공관위는 오는 21일 추가 회의를 거쳐 국민참여공천 세부 운영 방안을 비롯한 당 공천 규칙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첫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중장년층이 쓰는 휴대전화라는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의 야심작 갤럭시 S24 시리즈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기술의 상향 평준화로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할 비장의 무기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Galaxy AI is a comprehensive AI experience on device and in the cloud that seamlessly enhances life however you choose to live it. 새로운 제품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실시간 번역 기능입니다. 13개 언어로 외국인과의 통화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바로바로 번역해줍니다. 네, 보입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이 구동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민감한 대화 기록이 외부 서버로 넘어가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에 뚜렷한 강점을 가진 겁니다. 원하는 대로 사진을 편집하면 AI가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는 기능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You can also move an object or person and generate a perfectly blended background where the subject used to be. 구글과 협력으로 검색 기능도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AI 스마트폰은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AI 기능으로 무장한 첫 갤럭시 시리즈가 중장년층의 스마트폰이란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사들과 함께 여러 보험 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기존보다 더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 서비스 이용 대가에 따른 수수료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해서 단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어떤 보험이 내게 적합한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주변 지인 추천을 듣거나 아예 설계사 말만 믿고 보험에 드는 게 대다수입니다.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 얘기 들어서 그냥 대충 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혹해가지고 비싼 거 해야 되나? 이런 가입자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혁신 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11개 핀테크사와 함께 여러 보험사들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한 뒤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앞서 9년 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선보였던 보험담호화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아예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비교 플랫폼 요 상품이 대출하고 그다음에 예금 상품을 넘어서 이제는 보험 상품까지 확대가 됐는데 앞으로 특히 이제 보험 상품은 나름대로 좀 특성이 있어갖고 좀 신경 써야 될 게 조금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소비자들이 보장범위나 납입금액 등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입력만 하면 10개 보험사의 상품이 자동으로 추천됩니다. 이어 본인이 가입하고 싶은 상품을 선택하면 곧바로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한 뒤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절차 덕분에 보험사별 보험료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설계사를 만나지 않더라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건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용하기 굉장히 쉽고 편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기존 방식을 이용할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겠다는 플랫폼 업체와 이를 부담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결국 그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기 때문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결점이 되지 않을까. 비교 분석하는 거 따로 보고 가입하는 거 따로. 이 때문에 정작 가입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는 반쪽짜리에 그칠 거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자동차 보험과 용종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용종보험을 시작으로 향후 대상 상품군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양돈 농가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파주시 적성면의 양돈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농장은 출입 통제와 역학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육 중인 돼지 1,759마리는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40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폭풍과 폭설을 몰고 온 북극 한파에 미국 대륙과 유럽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육로와 항공교통편이 모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극 한파가 남쪽 플로리다주 북부까지 내려가며 미국 대부분 지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적설량이 50cm에 이르는 곳도 있고 중서부 지역 대부분은 체감기온이 영하 34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저체온증에 차량 전복 등 각종 교통사고가 나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 등 일부 지역에서는 테슬라 전기차가 방전돼 견인되는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How can it be so freezing cold? Records minus 70 wind chill in parts of North Dakota. 눈보라에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주요 고속도로들도 폐쇄됐습니다. 극한 한파에 난방을 위한 전력 수요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일부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도 북극 한파의 직격탄을 맞으며 곳곳에서 철도, 항공 운항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All services are disrupted due to the weather conditions. There are no alternative transport available. Consider other options.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뮌헨 공항에서는 각각 항공편 수백 편이 개량됐고 일부 소규모 공항은 아예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I'm coming from New Delhi. We started last night.
and our flight to Boston has been canceled. 이와 함께 스웨덴에서는 폭설과 빙판길에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등 혼란을 겪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네, 한파가 덮친 미국 중북부 지역에서 전기차 테슬라가 방전돼 견인되는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7일 체감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내려간 가운데 시카고의 전기차 충전소들은 배터리 방전 사태로 절망의 현장으로 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35세 엔지니어 닉 세티는 전날 아침 자신의 테슬라 차량이 얼어붙어 차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고, 한 테슬라 소유자는 시카고의 지역 방송에 최소 10대의 테슬라 차량이 배터리가 방전돼 견인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첫 대선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두 번째 경선지인 뉴햄프셔에서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층 결집을 발판으로 헤일리가 트럼프와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종희 특파원입니다. 3위에 그친 아이오와 경선이 끝나자마자 두 번째 경선지인 뉴햄프셔로 달려간 니키 헤일리. 중도층 비중이 높은 뉴햄프셔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Trump is lying about Nikki. And that's what bullies do. Nikki Haley will always protect Social Security. America should always be a country that keeps her promise. 디센티스와 2위 경쟁을 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에 트럼프가 없는 토론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트럼프와 40대 40 동률을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오자 직접 붙어볼 만한 싸움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Chaos follows him, and we can't have a country in disarray and a world on fire and go through 4 more years of chaos. 트럼프도 소셜미디어에 헤일리를 공격하는 포스팅을 도배하며 견제를 강화했습니다. 결혼 전 인도 이름인 님나다로 부르며 인도계 이민자라는 점을 부각했고, 유세장에서도 경쟁력 없는 후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Unity is bad for the party, what she said, but you'd almost think she won. She came in third, and she lost to not a particularly great candidate, obviously, as you've seen. 아이오와에서 4위를 차지한 뒤 후보직을 사퇴한 라마스와미도 트럼프 전폭 지지에 나섰습니다. Donald J. Trump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lead us to victory in this war. 헤일리의 중도층 공략이 다른 보수 성향주에서는 독이 될 수 있지만 일단 트럼프와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 뉴햄프셔에 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하마스 최대 후원국 이란이 핵 보유국 파키스탄을 공격한 지 이틀 만에 파키스탄의 보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전의 불길이 남아시아로까지 번지지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معاون امنیتی و انتظامی استاندار سیستان بلوچستان درباره صدای انفجاری که بامداد امروز در سراوان شنیده شد گفت چند منطقه در نزدیکی مرز با پاکستان 이란 국영-TV는 파키스탄의 이란 국경 지역 공격을 보도하면서 여성 3명과 어린이 4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도 성명을 내고 이란 남동부 테러리스트 은신처들을 정밀 타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들이 사망했다는 이란 국영-TV와는 달리 많은 테러리스트가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의 유일한 목적은 파키스탄 보안과 국익 추구라며 확전을 경계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던 파키스탄 총리는 이번 공습 이후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6일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에 있는 반이란 무장단체 자이시 아라들의 기지 2곳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이번 공격은 이틀 만에 이뤄진 보복 공습으로 두 나라는 국경 인근 테러 단체를 겨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란의 공격 직후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추방하며 보복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That Pakistan has decided to recall its ambassador from Iran and that the Iranian ambassador to Pakistan who is currently visiting Iran may not return for the time being. 가자지구 무장 테러 단체 하마스 최대 지원국이자 핵 개발국 이란과 핵 보유국인 파키스탄이 충돌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전이 남아시아로까지 번지는 것은 아닌지 국제사회가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들을 위한 의약품이 가자지구에 반입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 마제드 알 안사리 대변인은 현지 시각 17일 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질과 가자지구 민간인을 위한 의약품과 구호품이 가자지구에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약품 반입은 프랑스와 카타르의 중재에 따른 것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난해 일주일 동안 휴전한 이후에 처음으로 합의한 겁니다. 계절의 시계가 봄으로 껑충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낮 동안 포근함이 감돌았는데요.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1도로 오늘과 비슷해 아침에도 큰 추위 없겠고 한낮에는 8도까지 오르면서 역시 초봄처럼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내륙은 구름만 잔뜩 낄 뿐 별다른 눈비 소식은 없는데요. 다만 전남 해안은 오후까지, 경북 북동부에는 밤부터 다시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 영동은 눈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강원 산간에 최고 10cm, 강원 동해안에도 최고 5에서 7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계속해서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대전 3도, 광주 6도, 부산 8도로 예년보다 6도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8도, 대전 9도, 광주 11도, 부산 11도로 예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부터 휴일 사이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